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죠? 11월 치고 정말 따뜻한 날씨가 지속됐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모기도 많아서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바로 지난주인데 비가 한번 오고 나서 주말부터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다들 적응 안 되시죠? 저도 너무 추워가지고 막 벌벌 떨었거든요. 월요일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져서 그날 정말 머리가 띵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영상 17도를 웃돌다가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 만에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는지 정말 기온 차이가 너무 심해서 환절기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 겹 겹쳐서 입으시고 보온에 대비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온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손발 따뜻하게 해주시고 자주자주 수분 섭취해 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정말 영하 1도를 오랜만에 체감해 보니까 겨울이 정말 무섭긴 무섭구나 싶습니다. 이번 혹독했던 여름처럼 겨울도 정말 혹독하게 영하 15도, 16도까지 떨어질 걸로 기상 전문가분들은 예측했는데요. 정말 그렇게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바깥 외출을 하나 싶어요. 근데 살면서 외출을 안 할 순 없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뭐 약속도 나가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산책도 해야 되고. 정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어떻게 버텨야 할지 지금부터 아찔합니다. 다가올 겨울을 준비해서 저는 요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조깅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초 체력을 평상시부터 꾸준히 늘려나가시는 게 체력과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날씨는 비록 너무 추워져서 머리가 아찔하지만 오늘도 재미있고 알찬 그림 이야기 준비해왔으니까요. 저희는 첫 번째 곡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들어보실 첫 번째 곡은요. 마크 툽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입니다. 별빛이 내린 밤 그 풍경 속 너와 나 날 새롭게 하는 따뜻하게 만드는 네 눈빛 네 미소 영원히 담아둘게 너로 가득한 맘 널 닮아가는 날 위한 선물 꿈보다 더 아름다운 서로의 품에서 끝없는 밤을 걷자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희망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너와 작은 일상을 함께하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마크투베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 이야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힌트를 몇 개 드려볼게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의 스페인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이고요. 이 화가로 인해서 고전적인 대가로서의 화가 전통은 마감되었고 근대적인 예술가 화가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대표 작품으로는 1808년 5월 3일 마드리드와 같은 작품과 카를로스 4세의 가족, 또 옷벗은 마하 등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혹시 이 정도의 힌트만으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까요? 계시다면 정말 엄지척입니다. 정말 어려운 힌트였거든요. 오늘 그림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바로 고야입니다. 프란시스코 고야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스페인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인데요. 그에 의해 초기 르네상스 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던 고전적인 대가, 즉 마스터로서의 화가 전통은 마감되었고 근대적인 예술가, 아티스트적인 화가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야는 스페인 궁정화가의 전통을 이어 세왕, 카를로스 3세, 카를로스 4세, 페르난도 7세를 위해 일한 고전적 의미의 마지막 대가이자 전통적인 회화 형식을 차용하되 주제에서 거리를 두는 새로운 시선으로 그 의미를 해체한 최초의 근대적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는 82년의 긴 생애 동안 종교화, 초상화, 장르화뿐만 아니라 당대의 역사, 개인적인 환상이라는 다양한 주제를 프레스코, 유화, 동판화, 석판화 등의 매체로 다루어 회화 700여 점, 판화 300여 점, 드로잉 900여 점을 남겼는데요. 작품의 형식은 로코코에서 낭만주의까지 변화의 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섭렵한 고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그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생애부터 알아볼게요. 고야는 1746년에 스페인 동북부 아라곤 지방의 푸엔덴토도스라는 시골 마을에서 도금을 하는 장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아라곤의 주도 사라고사로 이주해 가톨릭 수도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사귄 친구 사파테르와 1775년부터 1799년까지 주고받은 편지는 그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1차적 자료라고 합니다. 그가 14살이 되는 1760년부터는 사라고사의 종교화가 호세 루산 화실에서 4년간 그림을 배웠는데 이곳은 그보다 먼저 성공하게 될 화가이자 장래의 처남인 프란시스코 바에우가 그림을 배운 곳이기도 합니다. 바에우는 1758년 왕립 아카데미의 장학생으로 마드리드 활동을 시작했고 고야도 1763년과 1766년에 왕립 아카데미의 역사화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아카데미 입성을 시도했으나 2번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752년에 페르난도 6세가 설립한 왕립 아카데미는 스페인 출신 화가를 길러내기 위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었는데요. 벨라스케스로 대표되는 황금기 이후 스페인 미술은 쇠퇴해갔습니다. 그를 후원했던 펠리페 4세의 아들 카를로스 2세가 자손 없이 죽고 그 뒤를 루이 14세의 손자 펠리페 5세가 이어받으면서 스페인의 왕가는 합스부르크에서 부르봉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마드리드의 부르봉 궁정 미술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외국에서 온 화가들이 지배했죠. 고야가 활동을 시작할 당시 궁정과 아카데미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던 사람도 바로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던 보헤미아 출신의 신고전주의 화가 맹스였습니다. 아카데미 입성이 좌절된 고야는 24살이 되는 1770년에 자비로 이탈리아 유학을 떠났는데요. 여러 도시를 돌아다녔지만 가장 오래 머문 것은 로마였고 이곳에서 1771년 파르마 아카데미의 경연대회에 역사화를 보냈습니다.
이 대회에서도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좋은 평을 받았고 고대와 르네상스 거장의 작품을 모사한 스케치북과 함께 자신감을 안고 사라고사로 돌아왔습니다. 1773년에 호세파 바에우와 결혼하고 사라고사에서 종교화를 그리다 1774년 말 왕립 테피스트리 공장의 부름을 받고 1775년 1월 29살이 돼서야 마드리드에 도착했습니다. 29살에 꿈을 이룬 거면 빠른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고야는 실제로 17살 때부터 마드리드에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마드리드에서 고야가 처음 한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거대한 궁궐 방안 벽을 덮을 테피스트리들의 실물 크기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돌로 된 건물의 추위와 습기를 막고 실내에 생기를 주기 위해 걸렸던 테피스트리의 용도에 맞게 그림은 밝고 활기찬 분위기가 대다수였는데요. 그는 사냥, 투우와 같은 오락이나 계절별 풍속, 당대의 시골과 도시의 거리 풍경 등의 다양한 계급과 차림새의 인물들을 등장시켰습니다. LS 코리얼 식당 벽에 걸릴 테피스트리 밑그림인 양산에는 프랑스식 의상을 입은 어린 부인과 그를 에스코트하는 마호 복장의 젊은 남성이 로코코적으로 경쾌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가 또 어떤 테피스트리들의 그림을 그렸는지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지드래곤의 블랙 피처링 제니입니다. 심장의 색깔은 black 시커멓게 다 버려 just like that 틈만 남은 유리를 깨부수고 피가 난 손을 보고 난 왜 이럴까 왜 내 미소는 빛나는 거 하지만 말투는 들썩하고 갈수록 날 너무 닮아가 가끔씩은 감아가 뒤쫓는 것 같아 no 사랑의 본명은 분명히 증오 희망은 실망과 절망의 부모 어느새 내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너란 빛에서 생긴 건 몰랐을까 너와 내 사이에 시간은 멈춘 지 오래 언제나 고통의 원인은 nowhere 하기야 나도 날 모르는데 네가 날 알아주길 바라는 것 그 자체가 사람들은 다 애써오지 진실을 숨긴 채 그저 행복한 것처럼 사랑이란 말 속 가려진 거짓을 숨긴 채 마치 영원할 것처럼 우울한 내 세상의 색깔은 black 처음과 끝은 변해 흙과 배 사람이란 간사에 가끔 못된 망상에 들어 정말 난 왜 이럴까 왜 그 입술은 새빨간 red 거짓말처럼 새빨갛게 갈수록 둘만의 연어가 서로 가진 컬러가 많은 것 같아 yeah. 사랑의 본명은 분명히 증오 희망은 실망과 절망의 부모 어느새 내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너란 빛에서 생긴 건 몰랐을까 너를 만나고 남은 건 끝없는 고뇌 너마다 시련과 시험의 연속 도개 이젠 이별의 노래해 내게 고해 이건 내 마지막 고해 사람들은 다 애써오지 진실을 숨긴 채 그저 행복한 것처럼 사랑이란 말 속 가려진 거짓을 숨긴 채 마치 영원할 것처럼 Someday 세상의 끝에 홀로 버려진 채 널 그리워할지도 yeah. Someday 슬픔의 끝에 나길 주저진 채 끝내 후회할지도 몰라 돌아가게 내가 왔던 그 길로 너와 내가 뜨거웠던 그 여름은 it's been too long 돌아가게 내가 왔던 그 길로 너와 내가 뜨거웠던 그 여름은 it's been too long Fade away, fade away, fade away
fade away, fade away, fade away.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G드래곤의 블랙 피처링 제니였습니다. 고야의 테피스트리 밑그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테피스트리 밑그림에서 창의적인 구도와 자신감 있는 색채와 구성을 보여주었던 그는 1778년에 벨라스케스의 그림들을 판화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고야는 자신에게는 스승이 셋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벨라스케스, 렘브란트, 마지막으로 자연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이 아니라 고전 그리스 조각을 모방하는 신고전주의적 교육 방법에 반감을 가졌고 후에 아카데미에서 회화에는 규칙이 없다고 연설하기도 했다고 해요. 스페인 아카데미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신고전주의가 세력을 떨치고 있던 시대에 그의 판화들은 스페인적인 것을 찾던 화단에서 벨라스케스에 대한 열광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고 그는 선구적인 감시관을 가진 사람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1780년에 고야는 왕립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됐고요. 1788년에는 카를로스 3세가 죽었고 1789년에 고야는 이어 즉위한 카를로스 4세의 궁정화가가 되었습니다. 궁정화가인 고야는 왕족의 초상화를 그리고 사라고사와 마드리드의 주요 성당의 벽화 작업을 하면서 테피스트리 밑그림도 계속 그려야만 했죠. 그가 1775년부터 1792년까지 그려 제출한 카툰 수가 무려 63점이나 된다고 합니다. 과로에 시달리던 그는 1793년에 휴가를 얻어 세비야를 여행했는데 도중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중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카디스에 있는 후원자의 집에서 요양을 해서 회복은 되었으나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해요. 이때 그의 나이가 아직 47살밖에 안 되었고 이후 반평생을 화가는 귀머거리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까 양산이라는 작품이 나와서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양산은 파라솔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작품은 1777년에 제작되었고 캔버스에 유화로 그려졌으며 크기는 104cm 곱하기 152cm로 현재는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고야의 초기작에 속하는 이 파라솔이라는 작품은 전체적으로 화려한 색채와 경박한 느낌이 지배적인데요. 예쁘장한 소녀가 풀밭에 앉아있고 소녀는 녹색 양산을 펼쳐들어 따가운 햇살을 가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스크린처럼 옅게 채색된 풍경이 사랑스러운 두 인물을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데요. 이들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젊은 멋쟁이들로 여성은 마하, 남성은 마호라고 불렸습니다. 마하와 마호는 집시풍의 화려한 옷차림과 자유분방한 행동으로 당시 마드리드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고요. 귀족들마저 이들의 유행을 따라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풍성한 노란 스커트와 몸에 꼭 맞는 하늘색 상의, 그리고 흰 망토를 걸치고 풀밭에 앉아있는 마하는 인형처럼 예쁘장하죠. 양산이 마하에게 작은 그늘을 드리워주고 있지만 노란 스커트에 반사된 빛이 마하의 얼굴을 은은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입가에 요염한 미소를 띠고 관람자를 빤히 바라보는 마하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은 당돌한 매력을 뿜고 있죠.
마하의 무릎 위에는 검은 털을 가진 작은 강아지가 웅크리고 있는데요. 맑고 산뜻한 햇살 아래 바람이 부는지 나뭇가지들이 오른쪽으로 휘어있고 나뭇잎은 바람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한가롭고 유쾌한 전경을 담아냈죠. 작품 파라솔은 별 볼 일 없는 시골 출신의 무명 화가가 마드리드에 입성해서 18세기 스페인 미술의 역사를 새롭게 쓴 대가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의 그 첫 단계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아직 고야 특유의 생동감 넘치는 필치가 나타나지 않고 다소 어색한 표현도 이때까진 보였는데요. 아마도 장식품의 도안으로서 주제나 형식 면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을 것입니다. 고야가 이때 그린 밑그림들은 사냥, 소풍, 어린아이들의 놀이, 장터 등 시골의 풍경과 풍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왕실의 취향이 신화적 주제나 역사와 일변도에서 벗어나 소박하고 대중적인 주제로 변화하고 있음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후 1780년에서 90년대에 고야는 초상화가로 명성을 얻었는데요. 왕족, 귀족뿐 아니라 유력한 정치가, 교양 있는 개혁가, 부유한 자산가 등 상류계층의 다양한 인물들이 그에게 초상화를 의뢰했고 그 과정에서 이들과 싸운 친분과 여기서 얻은 경제적인 소득은 그가 독자적인 회화 양식을 과감하게 추구할 자유를 주었습니다. 절제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초상화 가스파르 멜초르 데 호베야노스와 라 솔라나 후작 부인의 모델은 화가의 공감을 보였던 계몽주의를 옹호한 엘리트 귀족들이었습니다. 이 두 작품의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박정현의 꼬매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나 너무 가슴이 떨려서 우리의 날 그대로의 모습으로만 하고 있네요. 모습처럼 그동안 힘들어진 나를 보며 위로하네요. 내 손을 잡네요. 지친 맘씨라면 지금도 그대 손은 그때처럼 따뜻하네요. 혹시 이게 꿈이란 걸 그대가 알게 하진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잘할 거야. 그대 다른 생각 못하도록. 그대 이젠 가지 마요. 그냥 여기서 나와 있어줘요. 나도 깨지 않을게요. 이젠 보내지 않을 거예요. 계속 나
것처럼 그대도 알고 있었군요. 그래도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만나줘서 날 알아주네요. 작별인 사라면 나 웃어줄게요. 이렇게 보내긴 싫은데 뒤돌아서네요. 다시 그때처럼 나 잠겠고 나면 또다시 혼자 있겠네요. 또 멀리 가네요. 이제 익숙하죠. 나 이제 할게요. 또다시 보내기 싫은데 보이질 않아요. 이제 다시 눈을 떴는데 가슴이 많이 시리네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 괜찮아요. 다시 오지 말아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박정현의 꿈에였습니다. 아까 고야가 공감을 보였던 계몽주의를 옹호한 엘리트 귀족들을 그린 작품을 이야기하다가 노래를 들었는데요. 그 작품은 가스파르 멜초르 데 호베야노스라는 작품과 라솔라나 후작 부인인데 우선 남자를 초상화로 그린 작품은 1798년에 캔버스에 유화로 제작되었고요. 크기는 205cm 곱하기 133cm로 프라도 미술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또 라솔라나 후작 부인은 여성을 그린 초상화인데 이 작품 또한 캔버스에 유화로 그려졌고 181cm 곱하기 122cm로 이 작품은 현재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이 작품의 제작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요. 1783년 처음으로 공식 초상화 주문을 받은 이래 고야는 스페인 상류사회에서 뛰어난 초상화가로 인정받으며 빠르게 성장했고 1790년대에 이르러 그의 초상화 양식은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고야는 잿빛 배경의 극도로 단순한 구성을 통해 인물을 부각시키는 벨라스케스의 초상화 양식을 완전히 소화하고 재해석해서 자신만의 양식으로 발전시켰는데요. 작품 카르피오 백작 부인은 고야가 이 시기에 그린 가장 인상적인 초상화 중 하나입니다. 초상화의 주인공은 학식을 갖춘 귀족 집안의 딸로 교훈적인 희곡 작품을 썼으며 자선 활동에 적극적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1775년 카르피오 백작과 결혼했고 1795년 38살을 일기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작품은 때로 솔라나 후작 부인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녀가 죽기 불과 몇 달 전에 카르피오 백작이 솔라나 후작의 자귀를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카르피오 백작 부부는 고야와 이웃에 살았고 고야의 중요한 후원자이자 스페인 사교계의 중심 인물인 알바 공작 부인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스페인의 개화된 엘리트들로 고야의 예술을 존중하고 그가 보다 자유롭게 작품을 할 수 있도록 후원했다고 합니다. 보통 초상화에서는 종종 화가와 초상인물 간의 내밀한 교감이 느껴지곤 하는데요. 특히 이 작품에서 우리는 고야와 카르피오 백작 부인을 심리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동병상련의 정서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카르피오 백작 부인은 이 초상화가 완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을 맞이했는데
1792년부터 3년간 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청력을 잃은 고야로서는 시름시름 앓고 있는 백작 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달랐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고야는 카르피오 백작 부인의 초상을 통해 죽음과 질병, 그리고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인간에 대한 탐구를 보여줬죠. 단조로운 청회색 배경의 병색이 완연한 여인이 헛개비 마냥 그러나 단정하게 서 있는데요. 38살밖에 되지 않은 이 여인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내려앉아 스산하기 이를 데 없는 얼굴이지만 크고 검은 눈은 의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녀의 눈빛과 자세에서 화가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읽을 수 있는데요. 그녀는 스페인 여성의 전통 복장인 검은 드레스를 입고 하얀 숄을 어깨에 두르고 머리에는 얇은 시폰 소재의 만티아를 둘러쓰고 있죠. 머리에 달린 분홍색 꽃 장식이 유난히 도드라지며 검은 치맛자락 아래로 화려하게 수놓인 앙증맞은 구두가 시선을 끕니다. 리본을 큼지막하게 접어 만든 꽃장식과 코가 뾰족한 구두는 당대의 유행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최신 유행에 대한 관심은 초상 인물의 세련된 취미와 개화된 인물로서의 교양을 보여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가라앉은 분위기가 카르피오 백작 부인의 기품과 우아함을 강조하는 가운데 투명한 레이스나 반짝이는 구두 등 섬세한 디테일의 시각적인 묘사가 화면에 활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8세기는 중세적인 주술과 이성에 대한 믿음이 공존했던 계몽주의 시대였는데요. 당시 스페인은 고압적인 교회와 무자비한 전제군주, 나태한 귀족이 지배하는 야만적 폐쇄 사회로 악명이 높아 유럽 안에서도 이국적인 변방 취급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도 볼테르와 루소의 나라 프랑스의 호감을 가지고 미신과 인습을 타파하려는 열의를 가진 계몽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고야는 1799년에 출판한 판화집 변덕을 통해 계몽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는데요. 애칭과 에쿼틴트를 실험적으로 혼합한 80점의 동판화로 이루어진 이 판화집에는 화가 스스로가 인간의 과오와 악덕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했다는 이미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 판화집 50번 친칠라에는 좌물쇠로 귀를 닫고 눈을 감은 채 눈 가린 당나귀가 떠넣어주는 죽을 먹는 2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몸을 감싼 문장은 귀족 출신임을 나타내죠. 나태와 미신이 빠진 이들은 직접 보고 들어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눈 가린 당나귀로 표현된 무지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목 친칠라는 당시에 인기 있던 유사한 내용의 연극의 주인공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잠깐 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이무진의 신호등입니다.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네 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다
않아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는 함께 온 세상을 거닐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야.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꼬질꼬질한 사람이나 부자 곁엔 아무도 없는 삼색 조명과 이 색칠 위에 서있어 괴롭히지 마.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요. 이무진의 신호등이었습니다. 고야가 1799년에 출판한 판화집 변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 판화집의 광고에서 고야는 이 그림의 독창성을 강조했는데 실제로 주문 작품들에서는 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해 환상과 현실이 혼합된 독특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중 일부는 성직자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은 것도 있고 마녀를 그린 그림은 외설적인 느낌도 줬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종교재판소에 화를 당할까 두려워 고야는 이 판화집을 판매 10일 만에 모두 회수했고 1803년에 원판과 함께 왕립 인쇄소에 기증하고 이를 대가로 아들의 연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판화는 화를 피했지만 그를 종교재판소에 세운 작품이 있긴 합니다. 그것이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옷벗은 마하라는 작품입니다. 공식적으로 누드가 금지되어 있고 왕조차도 선대 소장품 중에 있는 누드를 없애려고 했던 스페인에서 이런 누드를 주문한 것은 당대 최고의 실력자 마누엘 고도이였습니다. 그는 사냥밖에 관심이 없었던 카를로스 4세를 대신해 군을 통솔하는 총사령관자이자 정치를 책임하는 수장이었고 왕비 마리아 루이사의 공공연한 애인이기도 했습니다.
1808년에 실각하고 망명한 그의 소장품은 국가가 몰수했는데 그 안에 이 작품과 또 하나의 유명한 스페인 누드인 벨라스케스의 작품 거울을 보는 비너스도 있었습니다. 고야의 누드는 벨라스케스처럼 뒤돌아 누운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누워있고 벨라스케스가 그려 넣어 신화라는 맥락을 만들었던 큐피드조차 없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몸을 대상화한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세속적인 누드였죠. 처음 몰수되었을 때는 집시라고 불렸는데 1815년 종교재판소가 압류했을 때 마하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실제 모델은 고도이의 정부인 페피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중요 부위는 화면의 정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고 손도 머리 위로 치켜 올려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관람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시선은 관람자의 모습을 되비추어내어 당혹하게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았던 작품 옷 벗은 마하는 1797년부터 1800년경에 제작되었고 캔버스의 유화 작품이며 크기는 98cm 곱하기 191cm로 현재는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고야는 1799년에 스페인 화가로서의 최고 영예인 수석 궁정화가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 자리에 오른 직후 그가 그린 왕족 초상화인 카를로스 4세의 가족 작품은 얼핏 보면 전통적인 왕가의 초상화 같으나 볼수록 기이한 작품입니다. 구도는 마치 벨라스케스의 작품 신녀들과 유사하게 화면 왼쪽에 캔버스와 화가가 보이고요. 중앙의 왕비 자세도 작품 신녀들의 마르가리타 공주를 연상시키고 있죠. 벨라스케스의 그림이 후경의 거울과 그 안에 비친 국왕 부부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과 달리 고야의 그림 속 인물들은 그냥 어수선하게 서 있습니다. 이들이 왕가의 일원이라는 것은 휘장과 보석 등을 통해만 짐작할 수 있었죠. 실제로 왕은 가까스로 왕가를 추스리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웃나라 프랑스에서 일어난 대혁명으로 1793년에 그의 칠촌인 루이 16세의 목이 달아났고 이제는 나폴레옹이 권력을 장악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스페인 부르봉 왕실이 프랑스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7년 후 그는 왼쪽에서 두 번째에 선 아들 페르난도 7세에 의해 강제로 폐위되어 망명하고 페르난도 7세가 나폴레옹의 형 조제프 보나파르트에 의해 왕위를 잃고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림 자체는 아직도 반짝반짝 광채가 나지만 그려진 인물들이 어리석고 추해 보여서 모델들이 이 그림에 만족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그 의아해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뉴진스의 슈퍼내추럴입니다. Stormy night, cloudy sky.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뉴진스의 슈퍼내추럴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작품 카를로스 4세의 가족은 등장인물들이 다소 어리석어 보이게 그려져서 모델들이 이 그림에 만족해하는 점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고 했잖아요. 왕비를 대표로 한 이들은 누구보다 우월한 권력자 지위를 평생 누려왔기에 일반적인 미의 기준에 연연하지 않을 만한 자신감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벨라스케스 그림 안에 있던 거울을 고야는 모델들의 앞으로 옮긴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들 모두 앞에 커다란 거울이 있다면 거기 비쳐 자신들도 볼 수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면 그렇게 자신을 그림 보듯이 구경할 수 있는 거리감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실제 이상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델의 뒤로 물러난 화가의 위치 또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가 판화집 변덕 등을 통해 그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얼마나 잔인하고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려낸 것은 프랑스 계몽주의자와 같은 이방인의 시각에서, 즉 자기가 몸담고 있는 현실로부터 역사적인 거리감을 확보하고 스스로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초상화 역시 전통적인 구도나 주제를 따르는 듯 하면서도 역사적인 거리감을 확보한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전통을 해체하고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고 있죠. 스페인 계몽주의자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프랑스 군대는 1808년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해 페르난도 7세를 폐위시켰고 나폴레옹의 형 조세프가 호세 1세라는 이름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더 웨즐리, 즉 웰링턴 공작이 이끄는 영국군이 개입하여 다시 페르난도 7세가 왕위에 오르는 1814년까지 스페인 전역에서는 반도 전쟁이라 불리는 프랑스에 대항한 전쟁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고야는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궁정화가의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그는 호세 1세의 초상화를 그려 1811년에 그에게서 훈장까지 받았고 이후 웰링턴 공작이 마드리드에 입성하자 제작 중이던 호세 1세의 초상화 얼굴을 웰링턴으로 바꿔 제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록 사후에 간행되었지만 전쟁 기간 동안 판화집, 전쟁의 참화를 통해 프랑스 군대에 의해 자행된 잔인한 사륙에 대한 기록을 남겼던 고야의 이런 행적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고야는 종교화는 제작했지만 그다지 독실한 종교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푸에블로라 불리는 일반 서민의 생활을 선구적으로 그린 화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본인의 계급적 정체성 또한 모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신은 비록 미천했으나 화가로 성공하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고 재산의 보전과 확대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족보에 관심이 많았고 성공한 후에 이름에 대를 집어넣어 귀족처럼 보이고 싶었다고 합니다. 정치적 입장 또한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요. 몇몇 작품을 보고 그를 비리의 고발자, 정의의 투사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의 행적을 보면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부르봉 왕조, 종교재판소, 프랑스군, 영국군 모두를 위해 일했고 어떤 쪽으로부터도 특별히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예술가 중에 철두철미하게 대의에 충실했던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죠. 혁명적인 예술가도 예술가로서만 혁명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야가 편지에서 몸이 산채로 태워지는 것 같았다 라고 격분한 사건도 작품 수정을 요구받아 화가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때라고 합니다. 오늘날 민중의 항거와 권력에 의한 학살의 원형적인 이미지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작품 1808년 5월 3일 마드리드는 프랑스 점령 때가 아니라 프랑스군이 물러가고 페르난도 7세가 돌아오기 직전 전쟁 기간 동안
고야의 친프랑스적 행정에 대해 의심이 가해질 때 제작되었기 때문에 저항의 메시지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도전쟁의 도화선이 된 1802년 5월 2일에 봉기와 짝을 이룬 이 그림은 푸에블로, 곧 보통 사람들의 영웅적 순교자 내지는 그리스도와 같은 구원자로 이상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구엘 감보리노가 1813년에 제작한 판화의 구도를 차용하였으되 더욱 직접적이고 강렬한 표현력을 가진 이미지로 재창조한 이 작품은 마네의 작품 막시밀리안 황제의 처형과 피카소의 작품 한국에서의 학살 등과 같은 작품에 직접적인 영감을 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페인 화가의 거장 고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좀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 되셨을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작품명을 검색해 보시면 더욱 이해가 빠르고 재미있으실 겁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주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이었습니다.